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충북 도내에서만도 170여 명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출되는 6.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마다 공천 관련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선거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청주 청원 지역구 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모시고 이번 지방선거 전망 또 현안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CJB 청주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시작된 지가 벌써 3월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6.3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경청하고 또 우리 지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의원님과 함께 뭐 선거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여러 현안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네. 요즘에도 오늘도 이렇게 서울 국회에서 이제 있다가 지금 막 내려오셨다고. 예, 맞습니다. 네, 요즘에 뭐에 좀 많이 바쁘신가요? 국회에 있으면 아무래도 뭐 입법 과제들이 좀 많고 특히 검찰 사법 개혁을 포함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또 든든하게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해야 되니까요. 국회가 정말 자주 열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특별히 또 정개특위에 현재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선거구 획정이 좀 너무 늦어진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의를 하고 왔는데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빨리 좀 결정을 하자. 근데 최종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그런 또 정개특위 활동도 또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입법 과제도 열심히 챙기고 뭐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도 계속 바쁘시게 지내고 계시는군요. 네, 벌써 한 2년 되셨잖아요. 2년 아직 안 돼, 거의 2년 되셨죠? 네, 2년 아직 안 됐습니다. 어때요? 좀 빠르게 지나가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회 등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긴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성과도 내야 되고 입법 성과도 내야 되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역할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앞으로 또 남은 기간은 지금보다 한 2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급하신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선거 얘기 좀 하다가 좀 이따가 또 의정활동 얘기 시간 되면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에 돌아다니시면 많은 분들 또 얘기 들으실 텐데 일단 분위기는 좀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신지 민심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많이 들으세요? 어떤 얘기? 오늘 아침에 우리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광희 의원 페이스북에 교통 신호등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하고 잠시 대화한 걸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고생하신다. 뭐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래도 뭐 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대통령이 일을 잘하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지하는 발언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요즘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이든 또 만나면 그래도 한결같은 말씀이 일하는 정부라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일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고 추진감 있게 일을 한다.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여론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오늘 여론조사 하나를 그래서 봤는데 오늘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여기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지표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7%.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취임할 때보다도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뭐 다른 것을 떠나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어디 다니시면 그거를 확 느낀다면서요. 냉대하는 느낌, 약간 우호적인 느낌, 따뜻한 느낌을 좀 많이. 그럼요. 요즘에 그래서 이 어르신들 쪽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만나 봬도 상당히 좀 반겨주시는 분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농촌 지역 이런 곳에 가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아직은 그래도 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평가들이 그래도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전쟁 예, 때문에 네, 기름값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정말 걱정스러운 수준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좀 민주당이 약간 우려할 약간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그래서 좀 보시나요? 일단 그 중동의 사태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되고 네. 그 우리 정부도 사실 그런 외교적 노력은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기본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아마 지금 체감하는 문제가 사실 석유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휘발유, 중유 가격이 뭐 며칠 사이에 막 300원, 400원 뛰어서 2,000원까지 막 육박을 해버리니까 이건 실제 체감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국회에서 상임위 질의하면서도 엊그제 정부가 이걸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격이 이렇게 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그래 최고 가격 지정제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사이에 누군가는 초과 이익을 폭리를 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만큼 이익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만큼 정부가 흔들림 없이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걱정해서 환율 문제이거든요. 환율이 안정이 돼야 물가도 안정이 되고 또 투자 여건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전에 어쨌든 정부 여당 민주당에서는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장기화되면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좀 걱정되잖아요. 그럼요. 이거 외에도 좀 약간 주의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제일 신경 쓰는 게 트럼프죠. 그거 뭐 네. 통제 불가. 네, 사실 그 오늘도 그래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추진하겠다 해서 국회가 오늘 의결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이러한 그 관세 관련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안정적인 그런 좀 투자 환경 또 교육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슈퍼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0여 개국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이건 뭐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관세가 더 높아진다. 지금 15%에서 이게 높아진다고 하면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건 정부로도 굉장히 리스크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관세 협상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관세 협상에 그래서 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좀 여야가 이거는 좀 오랜만에 합의를 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신속하게 이제 투자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 관세 문제와 교육 환경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를 또 이렇게 어쨌든 견제와 또 압박을 하긴 해야겠네요. 또. 그렇죠. 네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또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본격화되면서 선거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고 네, 계속 이제 출마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에서는 큰 틀에서 어떤 선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는 일단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딱 1년 만에 진행되는 선거이죠. 그래서 아직 아마 중간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 네. 그러나 또 1년 정도면 이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1년 동안 그래도 국가의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지 또 국제나 외교 관계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또 남북 관계도 평화적으로 잘 관리할 그런 역량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름의 좀 평가를 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응도 잘해야 되고 다행히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은 아마 이번 선거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의 선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측면은 지난 이제 지방선거는 우리 충청북도를 놓고 보면 도지사를 포함한 시장 등 주요 그런 그 단체장들이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충북의 실정의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이죠, 현재는. 그 4년 동안 제대로 도정을 펼쳐왔는지, 시정을 펼쳐왔는지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그 구설수도 많았고, 네.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든가, 또는 그 부패 연루 사건이라든가, 또는 그 오송 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고 또 사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또 정책적인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 그래서 하나의 심판의 성격 이런 것이 이번 선거에는 같이 있지 않겠는가. 동시에 같이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현재 이제 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많고요. 네. 이제 의원으로서 멀리서 도정, 네. 크게는 청주시정 네. 이렇게 또 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글쎄요, 나름대로 단체장들은 다 열심히 일하려고는 하죠. 네. 열심히 일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장기적인 도의 성장 먹거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데는 그동안 별로 진전된 것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방향을 잡고 있었던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제 관리해온 거죠. 사실은 새롭게 뭔가를 창출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의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은 저는 AI 전환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린 전환. 이죠. 네. 이것은 큰 산업 전환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별로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앞서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막 계획을 발등에 떨어져 세우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간 경쟁에서 우리가 뭔가 좀 핵심적 테마를 아직 못 잡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단체장의 리스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잦은 말실수라든가, 네. 또는 오송 참사 대응에서의 그런 무능함이라든가, 또는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해외 여행 관련돼서 해외 연수 관련돼서 돈 봉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패와 관련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깨끗이 해소가 안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좀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도민들이. 그러다 보면 어떤 정책을 펴도 힘있게 추진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건 또 청주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4년 전과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여러 수치를 봤을 때 강세입니다. 네. 네.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서의 강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국민의힘 야당에 비해서. 정말 4년 전하고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네. 일단은 우리가 야당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2년 사이에 여당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선거는 사실 그 단체장을 새로 뽑고 선거를 하는 건 지역 발전을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후보를 당선시킴으로 해서 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성장 정책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사실 여당 단체장이 훨씬 더 도의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유리한 그런 여건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강점은 그동안 국정에 참여했거나 국정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이미 역량을 갖춘 후보군이 많습니다. 그런 후보들이 나와 있고 동시에 참신하고 새로운 후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정책과 내용을 갖춘 그런 또 참신한 신인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어서 후보군의 다양성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혁신성도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는 누구를 골라도 괜찮은 그런 네. 좀 다양한 후보군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쩌면 그 도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생각하는 도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이번에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어쨌든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지만 네. 민주당이 힘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독선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계의 목소리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최근에도 권력을 가졌다고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네. 오히려 권력을 가질수록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건 아마 이번에 출마하는 우리 단체장 또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자세와 관점을 절대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또 다수당이라고 해서 또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이길 것 같다고 해서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저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그런 주문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가까워지면서 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시민분들은 대체 언제 하나로 모아지는 거야 이제 이런 네. 관심이 쏠립니다. 공천이죠. 네. 공천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맞습니다. 네. 민주당의 기본 그 공천 원칙, 네. 공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청래 당대표가 여러 차례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네네. 사무공천, 사강공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사무공천은 뭐냐 하면 억울한 컷오프가 없게 하겠다. 예, 두 번째가 부적격자를 공천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자격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낙하산 공천이 없게 하겠다. 원래 우리 당원 당규상에는 그 20%까지는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 원래 그게 그렇습니다. 있나요? 예. 그럼에도 이번에는 그 전략공천의 권한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천 과정에 부정부패가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하면은 그 경선 중심으로 가고 전략공천도 줄이고 사무공천이고 그래서 공천 잡음을 최소로 줄이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요. 네. 동시에 민주적인 공천 시스템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공천이 지금 막 발표가 되고 있음에도 큰 잡음이 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원 주권의 관점을 유지하겠다. 네. 그러니까 당원이 공천 과정에 최대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 열린 공천, 또 신속한 공천. 왜냐하면 후보를 너무 늦게 확정을 하면 사실 도민들이 그 사이에 이 후보에 대해서 알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당만 보고 그냥 투표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4월 20일까지는 공천을 완료하겠다. 그러면 선거까지 한 달 반 정도가 남잖아요. 그만큼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못했거든요. 거의 임박해서 후보 결정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당에서 가장 그래도 역량도 있고 또 깨끗하면서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런 후보들이 공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운영하겠다 이렇게 현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기본 방향, 기본 네. 원칙은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최근에 이제 민주당 충북도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뭐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네,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요 기본 원칙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또 의문도 나옵니다. 네.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거 좀 정리가 네, 잘 돼가고 사실 있나요? 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 여러 가지 뭐 당원 명부 관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운영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 결국은 중앙당의 당무 감사도 받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당직자들이 또 징계를 받고 또 교체도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당에서 경선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일부 후보들이 문제 지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오히려 이럴 때는 일괄 그 단체장 공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중앙당이 이 공천을 하는 것이 이런 잡음을 없애. 앞에는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데도 유리하겠다 해서 오히려 도당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당원들의 참여 기회를 그렇다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당원들도 적정한 범위에서는 참여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7대3 원칙이 정해진 겁니다. 이게 어제 결정, 예, 그렇죠? 그래서 당원 비중을 30% 그리고 일반 국민 비중을 70%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호로 이게 열은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후보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오히려 도민 다수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후보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후보 선출 방식 원래는 이제 당원 50, 이제 일반 국민 50이 원래 원칙인데, 그렇지, 일반 원칙. 이번에 이제 논란으로 이제 중앙당으로 그 심사 권한이 넘어가면서 네. 30대 70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네. 셈법이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후보들 뭐 당원 경쟁력 있는 그 후보는 좀 당원 비율이 줄어드니까 조금 걱정할 테고요. 네. 네, 좀 유불리가 다르겠네요. 어떻습니까? 후보에 따라서 아마 근데 어떤 룰을 정하든지 유불리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50대 50으로 해도 유불리가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당원 쪽에만 지지가 높고 예를 들면 여론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후보는 그게 유리할 수 있고. 네. 근데 국민 여론이 높은 후보의 입장에서는 또 당원 지지가 낮을 경우 이러면 또 내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룰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민 다수로부터 지지받는 후보를 오히려 민주당이 결정해서 도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는가. 오히려 늘어나는 게 더 그렇죠. 나은 방향인 것 같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당원분들 중에는 섭섭함을 가질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우리 그 공천의 방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뭐 그 원칙에서 후퇴했거나 또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전략 지역으로 선정되면 네. 전략 경선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룰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그 총선 때 저도 경선을 했는데 그 당시 저는 그 정말 그 50대 50의 기준으로 알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새로운 후보가 와서 경선을 하면서 이 후보가 당원이 없다는 이유로 당원을 다 빼고 100% 국민 참여 경선으로 저도 경선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저한테 100% 불리하냐?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룰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뭐 그때 그렇지만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후보라고 하면 네. 그 룰은 크게 저는 중요하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사실 뭐 네. 이광희 그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당원 주권 얘기를 또 많이 하시기도 했고 네.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앙당에서 공천 이제 심사를 이제 충북 걸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전략 공천 얘기도 나옵니다. 네. 가능성 있나요? 그래서 앞에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20%? 예, 할 수 있는데 네네. 예, 그 전략 공천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게 당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 경선 지역인 거지 전략 공천 지역은 아니다. 그렇게 아마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당에 그거는 이제 전략 공간위에서 최종 결정은 하는데 네. 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그건 뭐 중앙당으로 가든 아니면 지역에서 하든 예를 들면은 정말 후보 간의 격차가 워낙 많이 난다거나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질 때 굳이 경선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선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 원칙은 되도록. 경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컷오프는 있나요, 없나요? 컷오프 얘기도 나옵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겠다. 뭐 정청래 얘기하긴 네, 했지만 그렇죠. 억울한 거의 기준을 정하기는 또 쉽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근데 억울한 컷오프가 없다 그랬지 컷오프 자체가 없다고 하는 소리 아니니까 예, 예, 아, 불가피하게 그게 그렇게 되나요? 예, 그것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 억울하지 않은 네. 컷오프는 그건 또 그 당의 공천 관리를 위해서 네. 불가피하게 컷오프를 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 후보가 결과는 나중에 알아봤는데 부적격한 내용이 나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후보 경쟁력 조사를 했는데 워낙 격차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예외적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컷오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컷오프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컷오프와 전략공천이 네. 없지는 않지만 네. 되도록 안 하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 후보자들은. 그리고 또 이제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탈락한 후보들이 또 불만을 갖고 문제 제기하면 오히려 지금 그게 악재가 혹시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금 이렇게 대안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본인이 후보가 안 되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예,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근거에 기초해서 그래서 공천의 룰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지금 군관위가 네. 중앙당은 물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하지만 지역 군관위는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 다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과도하게 그 입김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입김을 행사하는 것을 아예 좀 막자 그렇게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해당 지역에서 그 추천된 공관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관위원은 해당 지역을 심사할 때는 발언권도 없고 심사 점수 채점 권한도 없어요. 네. 예, 그럴 만큼 나름대로 공정한 룰에 기초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그 뭐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뭐 일부 반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수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이슈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죠. 네. 뭐, 약간 좀 사그라들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궁금한 부분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 이슈입니다. 네. 이제 뭐, 근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지방선거 전에 통합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계시니까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슈는 네. 정말 좀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갑자기 나왔다가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네. 왜냐하면 이 광역행정 통합 문제는 사실 국민의힘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처음 시작한 띄운 거예요. 거죠. 네. 그리고 법안도 발의를 했고 또 그 절차도 다 마무리한 상태였어요. 대전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가 의결을 해서 법만 제정되면 바로 그냥 시행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전 충남을 모델 사례로 삼아서 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 이게 정부의 또 그래서 계획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사실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큰 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차원에서 이건 좀 가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법도 발의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너무 이상하게도 그렇게 동의한다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매년 5조씩. 이건 꼬리표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매력적인 그런 지원책이었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에도 우선순위를 거기다 배려하겠다 그랬고
각종 특례를 줘서 서울시 수준의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갑자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대구 경북은 그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또 중간에 안 한다 그랬다가 또 대구시에서 부결을 한다고 또 반대 결의를 냈다가 또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또 경북 지역에 10개 그 의회에서 또 반대 결의가 나오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 경북도 의견이 통일도 안 된 데다가 대구 경북이 설령 당론으로 정해졌다 해도 똑같은 내용을 같은 당이 대구 경북은 찬성, 대전 충남은 반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스스로가.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좀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지방선거 전에 통과 안 되나요? 확실히? 현재로는 통과가 어렵고요. 네, 어렵다고 거의 봐야 어렵다고 되겠습니다. 봐야 네,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네. 제가 이 시간에 대전 충남 통합 여쭤보면서 충북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항상 여쭤보는데 네, 그 질문을 드릴 이유가 이제 없어졌네요. 그렇죠. 당장은 없어졌고, 당장은 없어졌는데. 이제 좀 긴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 충청권 전체의 공동 협력과 발전을 위한 논의들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긴 하면서, 호흡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충북도의 입장에서 또 충북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는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를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방향을 함께 정해가는 그런 절차를 우리도 좀 모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의원님은 대전 충남 통합은 일단 찬성 쪽이었죠. 저는 예전부터 네네. 그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여기는 통합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행정 구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청주시가 100만 이상 대도시가 돼서 독립을 해버리겠다. 충북도에서. 그러면 지금 독립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쉽지 않겠죠. 모든 네. 충청북도의 자원과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청주시를 키워놨는데 네. 그 노른자가 쏙 빠져나가서 우리는 독립해서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나머지 충청북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실 과거 이런 방식으로 독립을 시켜 광역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은 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통합하는 게 맞다. 그런데 충북은 애초부터 함께 하진 않았거든요. 충북은 독자적인 자기 발전의 모델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이런 그 광역 경쟁권 메가시티 이것이 미래 우리 국가의 성장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 틀 속에서 그러면 충북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는 다시 우리는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전 충남에 나중에 충북이 같이 참여하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할 필요는 네, 없다. 지금은 아직 단기적으로. 도민들의 여론이 또 도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민들 다수가 우리도 그럼 같이 원샷을 함께 통합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건 저는 뭐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데 도민 다수가 그럼에도 우리 정체성이 중요해. 충북은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갑시다.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억지로 통합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뭐 어쨌든 지금 결정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논의는 저는 진지하게 해야 된다 진지하게 해야 이렇게 된다. 보고 또 왜냐하면 우리 청주 공항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청권 전체에 또 협력이 필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상호 협력해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도 공동의 협력 틀을 잘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나오자마자 네. 이제 충북도 뭘 해야겠다 네. 싶어서 네. 이제 반대급부로 그 충북 특별자치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네. 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대전 충남이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이번 선거 전에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된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충북은 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충북만에 그러면 당장 통합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충북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충북에 불이익이 안 오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그런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 충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정부 총리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뭔가 충북도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합이 안 되니까 우리는 좀 더 호흡을 가지고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 충청북도에서 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법안을 발의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잘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게 먼저입니다, 사실은. 정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5국 3특위라고 하는 큰 틀로 가고 있는데 이 5국 안에 그러면 충북이 있는 거냐? 네. 아니면은 5국 4특으로 갈 거냐? 이건 정부 정책과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전 논의가 좀 충분하게 됐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법을 발의할 거면 적어도 여당 의원들하고도 좀 협의라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전혀 저희는 몰랐어요. 법을 발의. 아, 그래요? 그 발의되고 나서 알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북 도민 전체 의견을 좀 모으는 과정이 좀 미흡한 면 이런 측면은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 법 방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 방향은 기본적으로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을 기초로 하고 또 그 강원 특별자치도법 그다음에 전북 특별자치도법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사실 이 이제 법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내용 얘기가 아니라 네. 추진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용이 또 너무 깊이 들어가. 지금 단계에서는 동력이 없어진 거죠. 네. 일단 대전 충남이 통합이 안 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충청권 광역 행정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가 다시 중심적인 논의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서 충북은 특별자치도로 가겠다. 네. 이렇게 미리 선언해 버리는 구조가 되다 보면 충청권 내 협력 틀이 또 어려워지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동력을 실어서 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그러니까 동력은 상실된 건 맞는데 네. 그래도 또 추진은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또 그 나름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충청권의 공동 발전이라고 하는 네네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굳이 지금 이탈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먼저 가겠다고 할 필요는 없다. 네. 이 논의의 틀 속에서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그래서 충북의 입장에서 유리한 선택을 나중에 해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어떤 입장이신지 알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뭐 잠깐 의원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청원구가 그 지역구십니다. 네. 청원구는 뭐 핫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주공항도 있고 네. 또 오창에 산단도 있고 예. 지역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돌아다니시면. 지역구 분위기는 뭐 그렇지만 늘 부족하다고 하시죠. 그 이유가 청주 공항도 있지만 네. 전투 비행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전투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사실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북이 내수 오군장 이 지역은 사실 발전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크고 네. 그렇지만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올해는 아마 500만 이용객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논의가 추진이 되니까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계기로 해서 오히려 그 공항 주변의 경제권을 좀 제대로 형성을 해서 뭔가 그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들이 상당히 있고요. 네. 또한 그 오창 지역은 뭐 2차 전지의 정말 핵심 지역이죠. 대한민국의 네.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오창에다 있어서 그래도 요즘에 2차 전지가 좀 침체기입니다. 약간. 그래서 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AI와 접목해서 뭔가 그 소부장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좀 사업이 크게 좀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미래 새로운 이제 희망을 갖게 됐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오창에 방사능 가속기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언제 착공하냐, 왜 이렇게 늦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4월이면 아마 계약이
이제 시행사 계약이 체결될 것 같고 네. 7월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럼 뭐 공사하면서도 지역의 경제에 좀 활기가 돌 테고요. 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지역의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첨단 전략 산업들이 뭔가 그 소재나 부품을 개발한 소재나 산업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에 경쟁력을 갖추는데 매우 크게 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있고 또 그런 활기도 있고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미래가 밝군요. 밝게 만들어 가야죠. 네. 내일 그 대통령 타운홀 미팅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북에서? 예. 충북. 거기서 그러면은 그 청주공항 얘기하셨는데 예.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 좀 나오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내일 그 좀 언급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장관이 3명이 발표를 합니다. 아, 그런데 국토부 장관 네. 당연히 공항 얘기하려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 장관이 발표는 아마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마 오는 것 같은데, 그다음 바이오 첨단 이제 그 산업 쪽에 바이오 관련된 의견을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한 이 3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얘기는 뭔가 좀 나오겠네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활주로는 뭐 얘기 없어요? 좀 진척 안 됐나요? 활주로는 네. 사실 지난해 그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구 용역비 사전 네. 연구 용역비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예,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던 예산을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우리 충북의 정말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네. 아마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예산이 막판에 살아났는데요. 이제 올해 과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이제 이게 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그쵸. 국가 계획이 그래야 제대로 서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저희가 장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계속 네. 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될 때까지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시간 문제긴 하지만 네. 가긴 간다. 그럼요. 그리고 꼭 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충북의 정말 그 미래 성장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공항만이 아니라 철도 교통망이 다 이걸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앞으로 물류라든가 뭐 그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공항을 중심으로 재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제 뭐 여러 아까 뭐 정개특위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네. 이제 활동하시는데 이제 입법 활동도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네, 뭐 최근에는 그 이제 청주에서는 사실 그 쓰레기 반입 문제가 맞습니다. 예. 크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또 발의도 하시고 예. 뭐 여러 가지 좀 입법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최근 우리 아마 도민들이 제일 그 관심을 갖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수도권 쓰레기가 네네. 특히 청주나 충북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건 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 아니겠어요? 당연히 자신들이 그 만든 쓰레기면 아무리 수도권이라도 스스로 처리를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도권의 그 소각장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그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그런 그 규제 완화 정책을 일단 그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일단 집계하고 넘어오는 걸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당장에. 그래서 그 이 수도권에서 넘어오는 것은 그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를 하에 넘어오도록 하고, 그리고 민간 소각 시설로 오는 데서는 지금 규제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여기도 규제를 그렇게 지자체랑 협의하게 하고, 또 만약에 불가피하게 반입이 된다고 하면 반입 협력 부담금을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늘려야 돈을 많이 내라.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네가 짓던 안 하게끔. 아니면 반입 협력금을 대폭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세금이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만들었고, 법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늘 좀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 관련 이제 기후환경 에너부 담당 그 부서의 책임자들을 다 불러서
오늘 논의를 했고 신속하게 이 법이 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좀 협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통과가 또 중요한데. 통과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저 혼자 발의하면은 힘이 좀 붙일 것 같아서 네네. 그 여러 우리 지역 의원들이 이미 발의를 했고 그래서 함께 이 법은 좀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좀 방향을 모아가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이 산업 폐기물, 특정 폐기물 매립장도 그 인근 지역 주민 동의만 받으면 그냥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주변 지역이 다 보게 되고 또 지자체가 반대를 해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도 그렇지만 또 그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법을 제가 또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 혼자만 발의해서는 여기도 좀 힘이 붙일 것 같아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같이 또 발의를 별도로 해서 병합 심사를 할 예정인데 네네.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좀 통과되도록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협의를 한 상태에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관심 가진 것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중소기업 간에 협력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협력을 빌미로 해서 기술 탈취 같은 게 많이 벌어져요. 네. 그럼 중소기업은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초기에 좀 협력하다가 대기업이 거래처 끊어버린다거나 이러면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경우가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기술 탈취 3법을 제가 발의했는데 네네. 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게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해서 증거 보전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증거 조사를 그 전문가가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네.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리면 증거를 훼손할 수 없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 탈취가 돼도 지금은 이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탈취한 기업이 증명해야 되니까. 중소기업이 가뜩이나 힘도 하겠어요?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됐고 나머지 특허법하고 그 부정경쟁 방지법도 요 일괄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기술 탈취에 대한 걱정을 거의 덜하면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모델을 좀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해서 그와 관련된 좀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법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요 하나만 뭐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뜨셨을 텐데. 네. 뭐 좀 소개해주고 싶은 뭐 예산 있나요? 저는 제 나름대로 좀 보람이 있었던 것은 네네. 저희가 구도심 지역도 같이 있어요. 우암동, 내덕동 이 지역은 과거에는 사실 상당히 그 활기가 넘치고 인구도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은 인구도 줄고 또 고령화도 되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도시 재생과 관련돼서 국토부 사업인데 이 우암동 도시재생, 네. 주거정비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나름대로 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것이 땄나요? 결정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2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나름의 이제 규모 있게 해서 그 주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생활권이 좀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좀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액수는 크지 않지만 네. 이 청주 공항, 국제공항 민간전용 할주로 용역비가 반영된 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었다. 물꼬를 튼 의미가 네,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방산화 가속기도 올해 착공을 하면서 이것도 한 1,100억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기억이 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초선이 아니라 거의 네. 재선 3선의 어떤 중량감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2년도 안 되셨어요. 네. 네. 지금까지 의정 활동 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평가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네. 한 50점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겸손하게. 네. 이유는 네. 제가 아직도 보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여러 가지 지역에 좀 중요한 좀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못 챙기는
것들도 있고 네. 또 입법과 관련돼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 당장 필요한 법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신속하게, 같은데. 예,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노하우가. 익숙해지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사실 재정법은 통과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엊그제 이제 산업소위에 제가 속해 있는데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을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소위를 통과했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계속 소위에는 올라가는데 심사 후순위에 가니까 앞에 법안 심의하다 자꾸 잘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압수위에 넣어라. 그래서 압수위에 넣었어요. 그게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에서.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도 이제 통과가 됐고. 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본회의까지 되겠네요. 가거든요. 법사위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배터리 산업의 여러 가지 생태계 중에서 우리가 배터리를 제조 생산하는 것,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광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네. 이 공급망의 안정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바랐던 법인데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는 또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속도를 줄여서 압축적으로 그런 좀 역량을 앞으로 키워나가야 적어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우리 지역의 몫을 우리가 좀 챙길 수 있겠다. 그러게요.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배우면서 터득해 가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의정 활동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네. 하셨겠군요. 그리고 예산도 네. 사실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가서 이미 다 부서가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새로 넣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 이제 작업을 알겠습니다. 시작했거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하고 싶은 못한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많이 걱정도 있고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의 경쟁력을 갖춰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적 위기도 있고 경쟁이 약화된다 이런 걱정들도 있고 또 지역은 소멸된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노력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앞으로도 도민들의 여론을 잘 듣고 또 경청하면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